안녕하세요. 양정무 교수입니다. 현대 무용을 선도하는 댄스 컴퍼니 더 굿과 인문학적 대화를 나누려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요. 저는 미술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극적인 삶을 살다가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춤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집을 꿈꾸세요? 대출 없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아주 냉정하신 은행게 아닌 정확히 제 거인 예,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만 살아와가지고 한옥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심지어는 일종의 욕망까지도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그 이야기의 주인공 렘브란트라는 작가인데요. 그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집을 살 기회가 왔는데 그는 이때 선택한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이건 이게 집이라기보다는 건물주가 되신 거고요. 산 시기는 1639년, 그러니까 33살의 화가가 바로 이 집을 산 거예요. 그 도시의 전체적인 형태가 그 렘브란트가 살던 17세기에 이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뉴욕 아니면 유럽의 런던 이런 역할을 암스테르담이 17세기에 하고 있었던 거죠. 금융의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경제사학자, 역사학자들은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시작점으로 17세기 네덜란드를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부동산업자? 상업 쪽? 흥미롭게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라는 직업도 이곳에서 점차 주목받게 됩니다. 이 동화, 이 플란더스의 개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의 꿈은 화가예요. 이 꼬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루벤스의 십자가의 내리심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안트워프 대성당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이 플랑드르, 이 네덜란드라는 지역은 이렇게 꼬마 아이도 화가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을 만큼 그냥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바로 이 화가라는 직업이 주목받았던 것이죠. 성공한 상인, 아마 직업적인 어떤 부를 누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성공한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고요. 여기서 렘브란트는 일종의 스타 작가가 된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가 그렇게 막대한 일반 사람도 꿈꾸지 못한 엄청난 부를 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수술 때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 예, 그렇죠. 무언가를 가르치는. 예, 해부학하면서 가르친다. 이거는 그냥 수술이 아니라 해부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일반적인 이런 수업 장면은 이랬던 거예요. 약간 합성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으세요?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모아 넣어서 조합을 한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다양한 이 수업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화가에게 주문을 하겠어요? 이제 렘브란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렘브란트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왕이나 귀족들 밑에서 일하는 궁정화가도 아니었고요. 관료들, 그 당시 성공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갖고 이렇게 초상화를 하면서 부를 쌓아갔는데요. 자본주의 본고장에서 엄청난 실력자로 태어나서 정말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셋 중에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저도 두 번째인 두 거. 번째? 왜요? 그냥 그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했고 장가도 잘 갔다고 했고 너무 저 그림만 행복해 보여요, 남자가. 저는 화가 모자 쓴 것 같아서 세 번째.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그 렘브란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조금 다른데 20대, 30대, 60대. 저는 세 개 다 이제 렘브란트인 걸 알고 봤었을 때 첫 번째 때는 굉장히 힘도 느껴지고 눈빛에서도 그런데 뒤로 갈수록 많이 지쳐 있는 외로운 듯한 느낌을 좀 많이 저는 아닌 첫 것 번째 같아요. 때는 내가 정답이야 인 것 같은 눈빛이고 세 번째 때는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렘브란트는 최고의 초상화가답게 본인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즈, 의상, 표정, 컨셉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렘브란트의 인생을 가장 잘 담았다고 평가하는 작품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렘브란트가 있다면 누구일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다독여주고 있는 사람. 안겨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어쨌든 심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메시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 안겨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그림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렘브란트의 인생을 바꿔놓은 또 다른 역작이 있어요. 네덜란드를 지키던 그 당시 민병대원들이 손님이 와서 그것을 맞이하러 일종의 퍼레이드를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단체 초상화를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란히 있고 모두 동등하게 나눠서 그림 속에 같은 비례로 넣어서 그야말로 요즘 보는 일반적인 단체 초상화처럼, 단체 사진처럼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의 야경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얼굴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만약에 같이 찍는 사진을 찍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날 것 같아요. 나도 돈도 내고 이거 찍어달라고 했는데 나 어디 있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단체 사진 찍어도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이잖아요. 나만. 이게 몇 명이 찍든 나만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초상화라는 건 얼굴이 잘 드러나야 하는 건데 본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그림인데요. 훌륭한 그림인 것은 알겠는데 아까 같은 그 초상화라는 기본에서는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화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저 작품 하나로 인해서 일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작품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작품하고 좀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가 이제 초상화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거리감을 두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사실은 그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긴 해요. 네덜란드 경제 자체가 좀 불황으로 들어가요. 전쟁이 좀 잦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감한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품도 사고 집도 사고 여러 투자도 많이 했는데 수입이 끊기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됩니다. 화가로서 명성도 잃고 부인이나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그야말로 이제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마지막에 좀 쓸쓸했겠다. 그리고 저 그림을 봤을 때 탕하가 렘브란트가 아니었을까,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도 이 그림 하나조차도 그리는 게 어려웠었던 형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화가로서의 뭔가를 자기 거 남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뭔가 저기에. 이 작품 속 인물 말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오늘의 주인공 렘브란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뭔가 이 그림을 그려서 다시 뭔가 재기하거나 다시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탕자가 돼서 아버지한테 안김, 또 위로, 자기 외로운 거 안겨보고 싶다는 느낌도 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먼저 자식들을 하늘로 떠나보냈을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언젠간 다시 만나서 우리 애들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보는 사람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게 되고 탕자 입장에서도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잡아줬으면 나는 이 정도까지 초라해지진 않았었을 텐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뒤 그 뭐 첫째 아들이든 뭐 아버지든 괜찮으니까 너가 마음이 바뀔 때 돌아와 줄 수 있겠니라는 어떤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초라해지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강관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 약간 그런 마음으로도 그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로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렘브란트의 인생 자체를 듣고 나서 이거를 또 보게 되면 또 다르잖아요. 시각이 변하잖아요. 좀 역설적인 것 같은데,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삶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보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렘브란트로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 화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방금 뭐 탕자의 귀환 같은 그런 지금 보면 좀 대단한 심리적 감정을 녹여낸 그 명작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자화상이 바로 그 파레트를 든 자화상이에요. 또 왜 또 이런 그림을 또 그렸을까요? 자기를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그린 다음에 나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자화상을 조금 마지막 유품이야, 이거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지 하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저는 상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림이 참 신기한 게, 참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 화가의 모습을 20대, 30대, 60대를 딱 놓고 보니까 렘브란트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겠죠. 네, 근데 좀 저는 뭔가 이 흐름이 자서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인데 글로 풀어내진 않았지만 그 사람도 멋지게 그리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감정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나중에 봤을 때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예쁘고 행복하게 그려도 그 안에 그때 어떻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미술하는 사람이야, 난 화가야, 난 화가였어, 이걸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서 파레트를 그린 것 같아요. 모자도 쓰고. 도리어 얼마나 돌았으면 모든 삶들이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고. 근데 아마 되게 그랬을 거예요. 20, 30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 거의 양로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사는 거였으니까. 지금까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화상이라는 거를 이제 그릴 때 있어서, 사진이라는 거는 찍히고 그 느낌에 관해서 바로 읽을 수가 있지만은, 그림이라는 건 이제 그리면서 이 사람이 넣으려고 했었던 의도, 혹은 어떤 생각에서 어떤 환경에서 저런 그림이 그려졌었을까라는 것들을
이게 고민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봐졌던 것 같고요. 렘브란트의 생애 주기별로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니까 렘브란트도 남도 많이 그리고 다른 사물이나 뭐 여러 자연들도 많이 그렸지만 결국에는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깊숙한 거를 그리는 걸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림이 어렵지 않은 거였네. 그냥 그건 정답이 없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춤을 처음 출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레슨 시작과 끝은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사람이 되자였어요. 사람이 돼야, 그게 성격이 착한 사람이 돼야 그것도 춤에 보인다.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고 나서 렘브란트처럼 마지막 뭐 초상화를 그리고 뭐 돌아온 탕자를 그리는 것처럼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과는 다르게 그림은 뭐 터치감도 있고 뭐 질감도 다 다르고 뭐 이 명암을 이걸 저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은 그대로 명암이 나오는 건데 나는 이걸 바꿔서 그릴 수도 있고 뭔가 그거를 자기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봤구나. 그 안에서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거에서 자기 거를 투영했겠구나. 내 거를 더 많이 뭐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내 거를, 내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아마 그 무대에 서시는 분이고 그걸 또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특히 좀 뭐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정말 이러한 하나의 이게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넣고 움직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화가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무대를 만들고 세팅도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등장인물한테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빚어낸 이야기고, 이게 뭐 사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화가의 고민과 의도가 들어갔을 텐데요.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정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무용을 통해서 표현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무대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의 렘브란트에서는 이제 대표 작품인 탕자의 기환을 보고, 같은 춤을 추는 공간에서 같은 무용수가 서로 다른 조명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췄었을 때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에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는 차가운 느낌이 자연 채광 하나로서 무용수와 전체 그림이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고 좋은 영감을 받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